그녀는 그를 친아들처럼 키웠다. 사랑과 편안함, 그리고 온갖 정성으로 가득한 삶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보답했는가? 바로 그녀를 자신의 집에서 내쫓는 것으로 보답했다. 그 일은 어느 늦은 오후에 일어났다. 해가 더 머무를지 아니면 곧장 져버릴지 망설이는 듯한 그런 날이었다. 박선자 씨는 낡은 슬리퍼를 신은 채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따끈한 통닭 한 마리와 콩 통조림 몇 개, 그리고 식빵 한 봉지가 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문에 엉덩이를 기댔다. 자신의 집 문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열쇠가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좀 더 천천히 다시 시도했다. 그 다음엔 더 빨리, 심지어 열쇠를 뒤집어 보기도 했다. 혹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녀의 손이 아니었다. 현관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식료품 봉투를 든 채로 주먹을 쥐고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파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항상 라벤더 향기가 배어있는 그 카디건이었다. 그녀는 지난 22년 동안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침내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준의 여자친구인 최유리가 놀란 표정으로 틈새로 내다보았다. 마치 누가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처럼. 어머님, 아직 돌아오실 때가 아닌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선자 씨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왜 내 열쇠가 안 맞는 거지? 유리는 안절부절못했다. 그녀는 등 뒤를 힐끗 쳐다보더니 밖으로 나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그건 민준 씨한테 직접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설명? 선자 씨가 물었다. 유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은 마치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선자 씨는 장바구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팔이 뻣뻣하게 굳었다. 이 팔을 어디에 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가슴에 응어리가 졌다. 방금 뭐라고 했니? 그녀가 속삭였다. 유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이 짓는 힘없고 부자연스러운 미소였다. 그냥 법적인 절차 같은 거예요. 민준 씨 말이. 어머님이 명의를 이전하는 서류에 서명하셨다고 하던데요. 내가 뭘 했다고? 그녀가 말했다. 몇 주 전에 부엌에서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자 씨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 서류들, 민준의 모호한 설명, 그리고 차분한 확신, 다 어머님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가 말했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절차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믿었다. 자신의 아들을 신뢰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유리는 더 이상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안으로 다시 들어가며 민준에게 전화하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을 다시 닫았다. 다시 잠갔다. 선자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1분, 5분, 10분.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여전히 통닭을 소중한 물건처럼 꼭 쥐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다시는 저 안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민준이 빼앗아간 것은 단지 집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선자 씨는 자신이 거의 잊을 뻔했던 힘을 기억해내기 시작할 것이다. 이 배신이 있기 전, 그 서명과 유리와 잠긴 문이 있기 전, 박선자는 단지 한 집에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였다. 아무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무도 데려가려 하지 않았던 아이의 어머니였다. 음악 오래전 그녀는 부산 성모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병동의 간호사였고 굳건하고 강하며 과묵했다. 2번의 유산과 실패한 시험관 아기 시술 끝에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고통은 아무도 볼 수 없는 흉터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민준을 만났다. 거의 2살 배기 작은 아이가 손목골절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마르고 창백했으며 겨자소스 얼룩이 묻은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위탁모는 아이에게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저 아동보호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가버렸다. 선자 씨는 입양할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때로 운명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때로 운명은 당신에게 아이 하나를 건네주고 당신이 외면할 수 있는지 시험한다. 민주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담쟁이 동물처럼 선자 씨의 간호사복에 매달렸다. 그녀가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고 선자 씨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2달 후 그녀는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그리고 6달이 더 지나
민주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30대 후반의 독신 여성이 정서적 문제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다니. 아이고, 박 선생,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그래? 그들이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다. 딱 이 아이 하나만요. 선자 씨는 민준에게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모든 것을 주었다. 로봇 모양의 침대가 있는 방, 그의 이름이 적힌 도시락, 피아노 레슨, 수영 강습, 주말에 동물원, 아이에게 천식이 있었기에 선자 씨는 최고의 의사를 찾아다녔다. 읽기 장애가 있었기에 그녀는 개인 교사를 구했다. 심지어 나중에 딸을 낳을 경우를 대비해 액션 피규어로 머리 닦는 법을 가르쳐주기까지 했다. 그녀는 명절마다 아이가 감사 편지를 쓰도록 했다. 학부모 회의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다. 민준이 자라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는 질문하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안 닮았어요? 왜 사람들이 쳐다봐요? 왜 모두가 내가 입양하라고 말해요?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래, 넌 입양됐어. 하지만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는 그 대답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 그는 멀어졌다. 집에 오는 일이 드물었고 오더라도 잠깐이었다. 때로는 하룻밤만 묵고 가기도 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들러 엄마라고 짧게 인사하고는 곧장 휴대폰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선자 씨는 결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관등은 항상 켜져 있었고 민준의 옛날 방은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 진실하고 굳건하며 비록 조용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계속 믿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무언가 변한 것 같았다. 민준이 더 자주 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자 씨도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했다. 그는 잔디 깎는 것을 도와주고 배수구를 청소하고 그녀가 고혈압 약을 챙겨 먹는지 확인했다. 때로는 유리를 데려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고 그동안 선자 씨는 옥수수빵을 굽고 옛날 드라마 재방송을 보았다. 선자 씨는 그들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치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주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리고 선자 씨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등기부등본에서 그녀의 이름은 사라져 있었고 그녀의 신뢰는 민준의 편의를 위해 대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잊지 않는다. 선자 씨는 자신이 바쳤던 모든 희생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그날 밤 그녀는 멀리 가지 않았다. 예전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잤다. 그곳은 플라스틱 의자와 벗겨진 페인트로 가득한 낡은 빌라들이 늘어선 곳 근처였다. 선자 씨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꼿꼿이 앉아 있었다. 시동이 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들을 십시 2시 방향으로 잡은 채였다. 옆자리에는 통달기 그대로 놓여 있었다. 손대지 않았고 온기는 사라졌으며 기름이 봉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허공을 응시했다. 특정한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았다. 슬픔이란 단지 죽음에 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현실을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3년 전 남편 현우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선자 씨는 그것이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버팀목이었고 존재감만으로도 든든한 과묵한 남자였다. 두 사람은 교회에서 만나 성경 구절과 장어구이를 통해 가까워졌고 신뢰와 은혜를 바탕으로 한 가정을 꾸렸다. 27년을 함께하며 삶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이 새로운 고통, 친아들의 배신은 다른 종류의 아픔을 가져왔다. 다음 날 선자 씨는 은행에 갔다. 일부분은 습관이었고 일부분은 호기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고 놀랍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민준이 그 돈을 건드리지 않은 것은 그가 돈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현우 씨가 사망한 후 병원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들은 단지 합병증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의료계에 몸담았던 선자 씨는 과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친구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2년 후 승소했다. 아무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의료 과실 소송에서 100억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민준조차 몰랐다. 그녀는 그 돈을 자신의 결혼 전성을 사용한 신탁으로 옮겼고 여러 계좌에 분산시켰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 때문이었다. 어떤 것들은 신성하게 지켜져야 한다. 부는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선자 씨는 침묵이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은행의 차가운 로비에서 부어오른 발과 부서진 마음으로 선자 씨는 더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다. 민주는 단지 그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얕보았다. 집은 사라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민준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정신, 그녀의 경험, 그리고 그녀의 가장 큰 강점, 인내심이었다. 바로 그날 그녀는 현금을 내고 시내의 저렴한 모텔에 방을 잡았다. 이틀 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머물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해낼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곳에는 기도문, 연락처, 그리고 사촌에게 전화하라는 메모등이 적혀 있었다. 페이지 맨 뒤에서 그녀는 합의금이 들어왔을 때 썼던 글귀를 발견했다. 돈이 너를 소리치게 하지 마라. 돈이 너를 침묵하게 하라. 돈으로 시간을 사라. 그녀는 그것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민주는 문을 닫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다른 문을 열어준 것이었다. 하지만 자유가 즉시 안도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다시 일어서기 전에 불 속을 걸어야만 한다. 선자 씨는 민준이 처음 부엌 식탁에 서류를 내밀었던 그날을 기억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그녀는 오븐에 고구마 마탕이 익어가는 동안 수건을 개고 있었다. 무릎이 쑤셨다. 태풍이 오고 있었고 관절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지었다. 민주는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 그녀는 깜짝 방문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저 자신을 보러 온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민주는 한껏 차려입고 들어왔다. 마치 자기 옷이 아닌 것처럼 너무 잘 차려입었다. 유리가 뒤따랐다. 그녀는 휴대폰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았다. 엄마, 그가 건성으로 껴안으며 말했다. 서류 좀 가져왔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세금 문제랑 집 서류 정리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뒤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 선자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서류인데? 민주는 마치 마술사처럼 재빨리 폴더를 꺼냈다. 그 안에는 신탁 이전 서류, 재산 소유권 변경 서류, 그리고 위임장까지 들어있었다. 다 검토 끝난 거예요. 그가 말했다. 유리네 회사에서 처리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유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끼어들었다. 어머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박 여사님. 나중에 상속 문제로 법정까지 가지 않게요. 어머님은 여전히 보호받으시는 거고요. 선자 씨는 무릎 위에 수건에 손을 얹었다. 난 그런 거 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민주는 나지막이 웃었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더 쉬우니까요. 가족 안에 그대로 남는 거고요. 선자 씨는 서류를 보았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약간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돋보기를 쓰지 않고 있었다. 늘 코를 조였고 돋보기를 쓰면 기분이 이상해져서 싫었다. 민준이 그것을 눈치챘다. 자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볼펜을 건네주었다. 서명할 곳에 다 표시해놨어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훑어봤으니까요. 선자 씨는 망설였다. 말하고 싶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먼저 봐야 하는 거 아니니? 혹은 최소한 왜 지금 위임장이 필요한 거니?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을 보았다.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기, 요람에서 멀어지면 울음을 터뜨리던 바로 그 아이. 너무 기뻐서 숨이 차올라 흡입기를 써야 했던 아이. 수두에 걸렸을 때 밤새도록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 그래서 그녀는 서명했다. 한 장 한 장. 그녀가 서명하는 동안 민주는 웃기까지 했다. 이것 봐 엄마. 역사를 만들고 계시네. 선자 씨는 거의 소리 없이 웃었다. 그때 오븐 타이머가 울렸다. 그녀는 고구마 마탕을 꺼내기 위해 일어섰다. 그 아주 평범했던 순간이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계피와 살짝 탄 설탕의 냄새, 볼펜 뚜껑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유리의 미소.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워 보였던 선자 씨는 그것이 그 부엌 식탁에 앉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몰랐다. 그 후로 민준의 방문은 달라졌다. 그는 재정 관련 서류와 새로운 얼굴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크고 미소가 불분명한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부동산, 수익, 유동 자산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그것을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선자 씨에게는 그저 낯선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 것일 뿐이었다. 민주는 또한 유리 앞에서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더운 오후 선자 씨가 베고니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유리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 매매 끝나면 우리 대구에 있는 그 아파트 얻을 수 있어.
그때 선자 씨는 조용히 비상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성경책, 여권, 현우 씨의 마지막 사진, 그리고 수첩을 챙겼다. 그 수첩에는 그녀가 결코 공유하지 않았던 소송 합의금의 모든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몸은 느려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자신이 쏟아부은 사랑이 오해받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 만큼은.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상기시켜주지 않고 모든 것을 잃게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민준이 그녀를 자기 집의 손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녀는 다투지 않았다. 수요일 오후였다. 그녀는 막 거실 진공청소를 마친 참이었다. 조카가 계속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가 직접 하고 싶어하는 일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깨끗한 집은 여전히 중요했다. 민준이 선글라스를 쓰고 목에 이어버드를 건 채 들어왔다. 유리가 블루투스로 통화하며 뒤따랐다. 그녀는 선자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곳의 직원인 양 지나쳐갔다. 몇 걸음 가다가 민준이 멈춰서서 돌아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다음에 다이슨 청소기 쓰시면 먼지통 좀 비워주세요. 이번 주말에 보러 올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자 씨는 눈을 깜빡였다. 중개인들이요? 그가 대답했다. 그냥 시장 상황 좀 보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죠. 선자 씨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집을 팔 거니? 그는 마치 그녀가 화성으로 이사 가냐고 묻는 것처럼 웃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준비하는 거죠. 그는 꼿꼿이 서서 말했다. 그때 그가 폭탄을 터뜨렸다. 이제 엄마는 손님이에요. 물론 엄마 공간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시잖아요. 선자 씨는 진공청소기 손잡이를 꽉 쥐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진짜 짐을 쌌다. 많이 가져가지 않았다. 가장 필요한 것들만. 성경책, 수첩, 평범한 옷 2벌, 운동화 1켤레, 그리고 현우 씨가 죽은 후로는 끼지 않았지만 항상 침대 옆 작은 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결혼 반지. 민주는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고 유리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선자 씨는 시내 외곽의 작은 모텔에 자리를 잡았다. 트럭 정류장과 깜빡이는 불빛의 주유소 근처였다. 침대는 삐걱거렸고 히터는 천식 환자처럼 헐떡였지만 조용했고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작은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수년간 간직해온 번호가 있었다. 도리스. 예전에 세입자가 파이프 누스로 그녀를 고소하려 했을 때 법적인 문제로 도움을 주었던 여성이었다. 도리스는 당시 노인 주거권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그리고 끊어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또 다른 이름이 떠올랐다. 이정훈. 현우 씨의 오랜 친구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다. 변호사였고 오래전에 은퇴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이 날카로웠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6번의 신호음이 울렸다. 그리고 피곤하고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답했다. 예수님이거나 문제가 생긴 거였으면 좋겠군. 선자 씨는 미소 지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네요. 선자 씨? 네, 저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훈을 설득할 필요는 없었다. 수술 후에 당신에게 찜닭을 가져다 준 사람을 잊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이런 기회를 기다려왔다. 그들은 다음 날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서 만났다. 여전히 무거운 도자기 컵에 커피를 담아주고 모든 손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었다. 정우는 더 늙었고 턱수염은 하얗게 새었다. 눈은 흐릿했지만 그의 눈썹에는 여전히 예전의 기백이, 그리고 그의 앞에서는 누구든 거짓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날카로운 정신이 남아 있었다.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선자 씨는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블랙커피를 마셨다. 아주 진했다. 정확히 현우 씨가 마시던 방식이었다. 자, 정훈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전부 다 말해봐요. 빙빙 돌리지 말고 빼놓지도 말고. 그래서 선자 씨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서명들, 바뀐 자물쇠, 손님이라는 호칭, 부동산 중개인들, 그리고 유리의 얼굴에 스쳤던 희미한 배신감까지. 정우는 그녀를 한 번도 끊지 않았다. 선자 씨가 말을 마쳤을 때 정우는 몸을 뒤로 젖히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놈이 당신을 속였군. 하지만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했어. 그게 뭔데요? 자기가 누구 손에 자랐는지 잊어버린 거지. 선자 씨는 무릎 위에 냅킨을 내려다보았다. 명의를 넘겼어요, 정훈 씨. 어쩌면. 그가 당신을 속였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당신이 서명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요. 선자 씨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걸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문이 씩 웃었다. 선자 씨, 난 잠결에도 그 자식을 고소할 수 있어. 그녀는 웃었지만 피곤한 웃음이었다. 그 아이를 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을 때 바보 같았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럼 망가뜨리지 맙시다. 교훈을 주자고요. 2시간 동안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훑었다. 서명된 서류들, 그녀가 기억하는 날짜들, 민준이 사용했던 모든 단어. 선자 씨는 메모를 해두었다. 간호사로서의 습관이었다.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 정우는 법적 절차를 설명했다. 명예 이전에 공식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 어떤 종류의 변호사가 필요할지, 그리고 법정에 가게 될 경우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자 씨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을 털어놓았다. 저 돈이 있어요, 정훈 씨.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예금이요? 그 이상이에요. 병원에서 받은 합의금 100억 원. 정훈은 거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진심이에요? 100억 원을 갖고 있었다고요? 한 푼도 안 썼어요. 민준에게도 말 안 했어요. 아무도 몰랐으면 했거든요. 정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큰 돈을 갖고 있으면서 그 자식이 당신을 그렇게 짓밟게 뒀다고요? 선자 씨는 식탁을 내려다보았다.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돈이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우는 즉시 말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선자 씨의 손을 잡아 부드럽게 쥐었다. 돈이 변한 게 아니에요, 선자 씨. 그 아이가 변한 거지. 선자 씨는 창밖, 유리 너머로 보이는 길을 보았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느끼는 것보다 더 늙어 보였다. 패배자는 아니지만 지쳐 있었다. 망가졌지만 부서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한 결의에 찬 눈으로 정훈을 보았다.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요. 스캔들이나 언론 없이요. 그냥 제 이름을 현관문에 다시 걸고 싶을 뿐이에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드리죠. 하지만 변호사나 법원 서류보다 먼저 선자 씨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아들과 대화해야 했다. 지금의 그 남자가 아니라 한때 그녀가 돌보았던 그 아이와. 그녀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가 받지 않거나 유리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찾아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마당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피상적인 방식이었다. 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손님을 위한 것이었다. 베고니아는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한 번 노크했다. 민준이 운동 반바지와 브랜드 후드티를 입고 문을 열었다. 손에는 단백질 세이크를 들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의 턱이 굳어졌다. 엄마, 아니 박 여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녀는 다가섰다. 방충망이 그들 사이에 열려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잠깐이면 돼. 그녀가 말했다.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민주는 안을 흘끗 보았다. 아마도 유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현관으로 나왔다. 보세요. 만약 집 문제라면. 선자 씨가 손을 들었다. 내 말 먼저 끝까지 들어.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도 널 데려가려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널 키웠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어. 칭찬받고 싶어서도 아니었지. 사랑이 필요한 아이가 보였고 난 그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민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지만 그는 끼어들지 않았다. 나는 네가 잘하는 것을 지켜봤다. 휴식과 시간과 편안함을 포기했지. 내 몸과 내 인생의 사람들을 너를 위해 바쳤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네가 이 삶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한 적이 없어.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다. 목이 메어왔다. 너는 내가 준 모든 것을 서명 한 번과 내가 열 수 없는 자물쇠 하나로 바꿔버렸지. 민주는 목덜미를 극적였다. 서명하셨잖아요, 엄마. 제가 억지로 마음에 있지도 않으면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선자 씨는 어깨를 펴고 꼿꼿이 섰다.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그저 알려주러 왔을 뿐이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난 알고 있고 네가 알아야 할 게 또 하나 있어. 난 결코 궁핍했던 적이 없단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처음에는 혼란,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마침내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스쳤다. 몰랐어요. 알 필요 없었지. 그녀가 대답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고 충성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넌 알게 됐고 내가 안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 민준이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와 이야기했다. 선자 씨가 말했다. 이 일은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할 거야.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네 눈을 먼저 봐야 했어. 민준의 팔이 옆으로 축 늘어졌다. 저를 고소하시게요? 아니, 그녀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저 진짜 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에게 상기시켜 줄 뿐이야.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차로 돌아갔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기억해낸 한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선자 씨는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 같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흔드는 것은 법정 심리가 아니라 그들이 얕보았던 사람이 존엄과 침묵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석 달이 지났고 그 집은 비어 있었다. 가구도 없고 유리도 민준도 없었다. 새로운 집주인인 은퇴한 교사는 집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다. 정우는 신속하게 움직였고 사기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법원에서 처리되었다. 판사는 서류와 선자 씨의 증언을 읽은 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명예 이전이 기만적이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선언했다. 민주는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유리는 혼자 대구로 돌아갔다. 선자 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웃지 않았다. 축하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부드럽게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낸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너무 많은 기억이 모든 벽에 깃들어 있었다. 수많은 조용한 배신이 일요일 저녁 식사에 배어 있었다. 대신 그녀는 손대지 않았던 합의금 100억 원 전부를 사용하여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녀는 경상남도의 소박한 집 3채를 샀다. 화려하지도 사치스럽지도 않은 딱 적당한 집들이었다. 그녀는 그곳을 60세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안식처로 만들었다. 집에서 쫓겨났거나 살 곳이 없거나 가족에게 버림받은 여성들을 위한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을 현우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다. 세상을 떠난 남편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말했다. 현우 씨가 은퇴할 때까지 살았더라면 했을 법한 일이에요. 첫 입주자는 74세의 정숙 할머니였다. 더 이상 손주를 돌볼 수 없게 되자 손자에게서 쫓겨났다. 다음은 미경 씨였다. 수술 후 재활원에 있는 동안 아들이 집을 팔아버렸다. 선자 씨는 그들을 위해 일요일 저녁을 요리했다. 때로는 함께 옛날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도 했다. 때로는 마루에 앉아 그들을 버린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살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걷는 방식,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이미 드러나 있었다. 차분하고 굳건하며 온전하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정우는 서류가 쌓일 때마다 여전히 들렀다. 그는 선자 씨가 회복력 캠페인의 모델감이라고 농담했다. 배신을 사업으로 바꾼 여자라고. 선자 씨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구석에 몰렸을 때 포기하지 마라. 기도하고 일어서서 너의 평화를 위해 싸워라. 선자 씨는 이것이 단지 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번의 배신이 당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1년이 지났다. 선자 씨는 현우의 집 뒷마루에 앉아 있었다. 무릎에는 담요를 덮고 손에는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부산의 하늘은 금빛과 주황빛으로 불타고 있었다. 노래와도 같은 일몰이었다. 정숙 할머니는 위층에서 십자수를 놓고 있었다. 미경 씨는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나지막이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선자 씨,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평화로웠다. 서두르지도 분노하지도 부서지지도 않은 채 그저 고요했다. 바로 그날 아침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 주소는 없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필체로 그녀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제가 틀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마도 어머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나 봐요.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뿐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부디 잘 지내시길 바라요. 민준. 그녀는 그것을 2번 읽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어 성경책 맨 뒷부분에 끼워 넣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짊어지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답장할 필요가 없었다. 선자 씨에게 용서란 누군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한 일의 무게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았다. 당신은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 그들을 키우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잃을 수 있다.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게는 당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저녁이 되자 귀뚜라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고 선자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단지 폐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집이란 단지 지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집을 지었다.